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부동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이 폭락하면 집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집을 못 사서 안타까운 분들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부동산 폭락론자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제가 갈 길 알아서 갑니다. 폭락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고요. 또 폭락해야 된다 이런다고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알아서 제가 갈 길을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일본처럼 폭락이 나오면 국가 경제, 그 다음에 우리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생각에 방송을 합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지난 2006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신빙을 떠나서 제가 한 3페이지 정도 이 자료를 인용할 건데요.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 일본 부동산 버블과 어차피 2006년에 쓰여진 글인데 현재의 한국의 상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85년부터 91년 사이에 보면 대상은 주로 일본 법인들이 투기를 한 오피스용 토지, 오피스용 건물 이런 데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당시 버블 붕괴 직전에는 경기가 좀 둔화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정부 정책은 내수부양책, 즉 그 당시 85년도인가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2분의 1, 거의 반토막으로 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출 둔화를 우려한 일본 정부가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내수 부양,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대출 조건 완화 등 금융 완화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상태에서 과잉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이제 터졌죠. 근데 최근에 한국은 일본과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기업이 주도했지만 한국은 개인이 주도한 주택 시장의 초과 수요가 현재 버블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버블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경기 침체기죠. 날마다 TV 틀고 뉴스 틀면 한국 경제 맨날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정책은 과거 불과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지난 최경환 의원이 재경부 장관을 할 때 부동산 금융 완화 정책이었죠. 대출, DTI나 LTV를 상당히 완화했고 그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25%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줬죠.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은 저금리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부채 증가를 해서 상당히 불안하다. 얼핏 상황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졌던 상황을 이 현대경제원이 정리했는데요. 첫째, 90년도 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에 갑자기 매물로 쏟아지면서 하락세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더 이어진 밑에를 보면 버블 당시 무리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즉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를 구입한 개인들, 법인은 어떻게든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매출을 통해서 수익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버텼을지 몰라도 개인들, 어차피 아파트 가격, 토지 가격이 급등해서 개인들 돈 벌기 위해서 따라갔겠죠. 최근에 한국 상황처럼. 개인들이 채무 변제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역자산 효과죠. 떨어지면서 더 많이 떨어지는, 이게 경제용으로는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효과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그림은 55년부터 300%, 약 300배가 부동산 올랐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 버블이 언제 터졌냐면 91년에서 93년 이 사이에 고점을 찍고 꺾였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뒤에서 이 시점 뒤에 설명할 게 있거든요. 91에서 93년도 이 사이에 터졌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위에 붉은색이 약간 분홍색이 이것은 GDP입니다. GDP 증가율이고요. 그다음 밑에 파란색이 보이시는 선 있죠? 이건 소비자 파산 건수입니다. 즉 지금 현재 GDP 증가율이 급격히 축소됐던 건 90년대 초인데요. 89년 말 90년대 초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워낙 4만에서 거의 10,000 이하로 빠졌으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이라고 하나요?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엄청나게 GDP가 많이 하락했겠죠? 큰 충격이 컸을 테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오다가 91년 시점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됐잖아요. 이 시기부터 GDP가 급격하게 축소됐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텼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본은 주로 부동산 버블을 기업이 주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GDP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자 4, 5년 지나서 97년 시점부터 개인의 파산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즉 앞에 91년, 93년 사이에 부동산이 고점을 찍었지만 개인이 파산하기 시작한 것은 97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자 파산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됐죠. 이제 잃어버린 이게 20년, 30년 그게 얘기죠. 즉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을 법인이 일으켜서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법인들은 어떻게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뒤따라서 개인들이 쫓아간 개인들은 몇 년 버티다 못하고 97년부터 파산하자 개인이 파산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GDP가 급격하게 축소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예요. 즉 파산이 증가하면 소비가 축소되는 거고 소비가 축소되면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겠죠. 고용이 기업을 축소하면 그때서부터야 개인들이 파산하기 증가하게 되는 거고 GDP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즉 이걸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하드랜딩이라고 하죠. 서서히 즉 인간의 몸이 적응할 정도로 추위가 천천히 오면 우리가 겨울이 온다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여름에 영화처럼 갑자기 이상한 자전 무슨 변동으로 해서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적응할 시간도 없이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다 얼어 죽죠. 적응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경제가 감당할 만한 속도로 천천히 빠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일본의 경우처럼 폭락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은 기업이 아니죠. 개인이 거의 다 일어났죠. 주택버블이니까 개인의 파산이 급증하겠죠. 빌린 사람은 당연히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주택가격이 빠지는데 깡통이 되면서 빠지는 거고요. 빌리지 않은 사람, 즉 돈을 빌려서 아파트에 산 사람들은 부채를 축소하고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축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이자율이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빌리지 않고 나는 아파트 안 샀어 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면 경기가 급맹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입니다. 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우리 회사도 구조를 정한다면 내가 좀 절약해서 라면집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증가하면서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 효과를 지나서 얼마 지나서 하나 기업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 줄어들겠죠. 개인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은 매출이 감소합니다. 매출이 감소하면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기업 이익이 축소되겠죠. 그러면 가장 빨리 기업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자르는 겁니다. 우리 IMF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 때 겪어보셨잖아요. 그냥 자릅니다. 그래야 일단 기업도 위험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그러는 순간 밑에는 은행은 대출을 감소시킵니다. 이미 대출을 하려고 준비했던 기업들조차도 신용조사를 깐깐해서 웬만하면 대출을 안 하고 기존에 있다고 한 회사들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담보가치를 올리거나 계속 이자율을 올리면서 상환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멈추게 되고, 투자를 멈추면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죠.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죠. 이제 예산을 늘려서 재정 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그에 발맞춰서 금리를 인하하죠. 이게 경기 하강 사이클에 있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즉 부채가 축소하든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부채를 축소하든 아니면 이자율이 올라서 부채를 축소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하든 결국 뭐가 뭔지 뭐가 빠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이 발생하면 자산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앞에서 그걸 현대경제연구는 역자선 효과를 했고 저는 계속 강의해서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얘기하죠. 즉 부채를 갚을수록 돈이 더 귀해져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간다.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고 그렇게 되면 GDP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건 일본에서 증명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늘려서 버블을 일으키는 주체는 가계 또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가 98년 IMF 때는 기업이 부채를 일으켰었죠. 기업이 부채를. 그 다음에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는 가계가 부채를 일으켜서 버블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기업이 부채를 일으켰다 폭삭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개인들이 건전하다면 개인들이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투기를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퍼뜨렸다 터지는 것은 기업이 부채를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튼튼하지 않거나 지난번 미국처럼 엄청난 금액의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 양적 완화를 할 수 없고 재정은 어느 이상으로 확충할 수 없는 이머징 국가는 상당히 커다란 타격을 입죠. 최악의 경우는 IMF가 구제금융을 요청하다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 위기는 이렇게 통화량이 축소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버블은 빌리는 사람이 많아서 통화량이 급증해서 버블이 발생하는데 버블이 붕괴가 되면 통화량이 축소가 되는 거고 통화량이 축소가 되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현금을 나는 빚이 없어. 그런 일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어. 예, 빚이 없다고 해서 돈이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산 가격이 폭락해도 주워 담는 건데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나는 돈 얼마 없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날아가니 그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 후에는 결국 부자들이 다시 한번 자산 가격이 떨어진 것을 모으게 되고 우리 서민들은 다시 한번 힘들어지면서 빈부격차가 확대가 된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과거 우리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그다음에 여러 번 위기를 겪었던 남미에서도 증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밑에 박스는 GDP 성장률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파란색은 M2 증가, 즉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통화량이 90년, 즉 일본의 니케이 지수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 일본의 통화 증가율은 평균 5%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버블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일본 전체 국가의 통화 증가율은 12%를 상회했는데 이게 버블이 붕괴되고 부동산 2연타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12%씩 늘어나던 게 0, 심지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절대 금액이 줄어버렸다는 거죠. 앞에 설명했던 대로 저렇게 되면 일본의 GDP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기업들이 부채를 일으켜서 오피스 위주에서 그러면 일본의 기업들이 튼튼했잖아요. 소니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부동산 투기를 했거든요. 근데 살아나서 용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이 GDP도 좀 올라오고 통화증가율이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개인이 버티다 못 버티는 파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통화증가율이 꼬꾸라졌고 GDP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났죠. 그나마 올라갔던 이 시기는 아베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려 미국만큼의 금액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조금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금
안 좋을 찬스, 안 좋을 모양새로 가고 있죠. 그러면 한번 저렇게 버블이 터지고 나면 버블, 즉 통화량 축소로 그러니까 버블이 발생했고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경제 위기를 회복으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통화량 팽창을 다시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망가지면 기업이 생기고, 기업이 통화를 팽창시키고, 기업이 망가지면 개인이 통화를 팽창해주는 그 일종의 순환 구조로 경기를 일으키는데, 개인이 무너지면 기업이 그러니까 신용을 팽창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1인당 불릴 수 있는 돈이 개인은 적지만 인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개인이 부채를 일으켜서 기업을 살리는 게 빠르지, 개인이 터진 것을 기업이 부채를 일으킨다. 부채 일으켜서 뭐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이어주면 되고,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림이 뭐냐면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을 여기 보시면 맨 밑에 파란색 뱅크랜딩 보이죠? 은행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출을 당시 100으로 놓고 봤는데 그 이후에 개인들이 대규모로 파산하면서 97년 이후부터 파산하기 시작했다고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은행의 대출금은 20년이 지나도 아직 당시의 100%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뿌려진 건 양적완화 QE,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축통화국인 것을 이용해서 뿌려낸 돈이 늘어났을 뿐 개인들은 저렇게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개인이 돈을 빌리지 못했으니 일본의 소비가 줄고 일본이 지금 30년 내내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거죠. 즉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리면 한국은 부동산 버블의 핵심 세력이 개인, 가계잖아요. 그게 터져서 버블이 터져버려서 경제 위기가 되면 일본처럼 저렇게 은행 대출이 당시보다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장기 경제 위기, 경기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다시 정리드리면 버블의 붕괴 원인은 통화량 축소입니다. 근데 통화량 축소가 버블 붕괴를 일으키기도 하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통화량 축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통화량 축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면, 첫째, 부채 상환, 이자율이 올라서 부채가 강제 상환될 때 통화량이 축소되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랬었죠. 과도한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서프라임이 터졌고 그게 10년 동안 경제 위기가 됐었죠. 최근 얼마 전에 1월 5일 날인가요? 페드 의장이, 파웰 의장이 급격한 금리 인상,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리고 상황에 맞춰서 경기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한 다음부터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강제 부채 상환을 경로를 유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통화량 축소가 돼서 버블이 붕괴됩니다. 그걸 최근에 일단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니까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부채 상환이 굳이 뭐 이럴 필요 없죠. 근데 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부채 상환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입니다. 하락하다가 담보 비율이, 즉 담보가 대출 금액보다 떨어져 버리는 언더워터, 깡통주택이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최근 경기도 일대, 안산이나 지역 창원 이런데 집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가 요즘 떨어지니까 답 없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고 버티다 못 버티고 소송전이 일어나면 할 수 없이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서 담보 물건들이 경매에 넘어오게 되면 또다시 대출이 축소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거든요. 왜냐? 인간은 한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해서 매매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더 빨리, 그 다음에 더 많이 부채가 축소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건 개인이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잘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해서 부실률이 높아지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은행장이 자리를 잃죠. 대출 담당자 등도 소위 말해서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대출 확대보다는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즉 대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출 상환을 유도해서 부실 줄이기 모드로 갑니다. 이러면 또다시 부채가 축소되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네 번째, 다 좋은데 뒤에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면 그들도 돈이 필요해서 빌리면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면 부채 전체 증가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그런 경우죠. 일본이 그냥 인구가 1890년 이후로 가장 많이 2018년에 줄어들고 있고 이미 절대인구조차도 줄어들고 있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절대인구는 노령화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돈을 벌릴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20대에서 60대 이 사이의 인구는 5년에 평균 150만 명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 유권자 기준을 할 때요. 이렇게 되면 1인당 더 많이 빌리지 않으면 통화량 증가가 어렵습니다. 근데 통화량 증가를 어렵다고 해서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짜 과거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어마어마한 제품을 해외 무역에서 팔아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그게 서서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 있다, 그것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통화량 축소가 시작이 되면 경제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이에요. 부채가 줄어들면 더욱더 경제가 힘들어지고 돈을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더 빨리 하락한다.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부채 디플레이션의 의미를 계속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여기 섬에요. 섬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각각 10% 이자율로 1년 만기로 10,000원씩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 섬의 통화량은 얼마죠? 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섬에 3만 원을 1년 있다가 다 갚으려면 10% 이자니까 33,000원이 필요해요. 그럼 3,000원이 없는 거잖아요. 3,000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그냥 가면 되는데 만약 1년 있다가 장사를 잘했어요. 3명 중에 1명이 11,000원을 상환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섬에는 3만원에서 11,000원을 상환하면 얼마 남아있죠? 1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2명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2만원에 이자 2,000원, 22,000원. 돈 지금 남아있는 돈은 19,000원. 둘이 다 갚아야 되려면 22,000원. 얼마가 부족합니까? 3,0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00원을 못 갚으면 둘 중에 한 명은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도 줄이고 조합원도 자르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더 경쟁이 효과돼.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죠. 그러면 이 3,000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를 빌려와야 됩니까? 10,000원만 빌려와서는 안 되죠. 왜? 3,000원이 더 필요해. 13,000원을 빌려서 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둘 중에 장사를 잘해서 다른 섬에서 3,000원을 벌어와야 됩니다. 무역흑자라도 대규모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돈을 갚으면 돈이 사라지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이다. 이 둘 중에 한 분이 한 명이 11,000원 갚아서 나왔더니 19,000원이 남아있는데 1년 있다가 둘 중에 한 명이 돈을 갚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자 2,000원이잖아요. 12,000원 갚으면 남아있는 섬에 남아있는 돈 7,000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한 사람은 결국 파산하고 손들죠. 그러면 파산하기 싫어서 둘은 무지하게 경쟁을 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화량이 축소돼 버리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채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는 더 급속하게 축소됩니다. 이 급속하게 축소된 경기를 막으려면 누군가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족한 돈 이상을 들고 와야 돼요. 돈은 뭡니까? 부채죠. 경제가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빚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된다는 거. 이게 신용화폐의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국 경제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할 때 자산 가격은 그냥 어느 수준에서만 계속 올라가면 버블이어도 버블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 궤도를 유지하면서 자산 가격이 급증해버리면 결국 이게 버블이 됩니다. 근데 버블이 나되면 버블은 터지잖아요. 거품이라는 건 터지지 않습니까?
터지는 걸 막으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을 더 따라붙게 하든지 성장 속도가 완만하다면 이 버블을 조금씩 줄이거나 성장 속도에 맞게 연착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록색 금리 인상 시작점이 뭐죠? 버블이 급격하게 될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파란색 성장은 그렇게 급등할 수는 없거든요. 일정 수준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중단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오면 붕괴가 되느냐 연착륙을 시키느냐 싸움합니다. 마치 최근에 연준처럼. 근데 여기서 무식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제가 붕괴되죠. 지난 2008년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성장이 초토화되고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난 집이 없어. 부채 없으니까 진짜 억울하니까 다 좀 폭락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붕괴돼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일부 비관론자가 원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일자리부터 날아가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원하는 것은 버블이 진행하는 속도를 낮추는 연착륙을 원합니다. 그래서 연착륙하는 기간 내내 이 경제, GDP가 성장하길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착륙하는 기간 동안에 GDP가 성장하려면 부채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나 많이 안 늘어나면 내수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러진 않고 옆에 섬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기업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섬에서 돈을 빌려올 때 내수에서 살아가는 일자리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한다고 중앙은행이 원한다고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에서 어느 수준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해야 되고 그러려면 글로벌 무역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 살펴봤던 거에서 이제는 결론을 내드립니다. 무슨 결론? 아파트 값이 붕괴되면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집 없는 여러분들, 빚이 없다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본에서도 보셨듯이요. 붕괴되면, 경착륙해버리게 되면 소득의 현금 흐름, 즉 현금 흐름이 중단되거나 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부채가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부채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당장에 일자리가 날라와서 남편분의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빈민층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붕괴되면 결국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대부분의 서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될 것은 자산 성장이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가는 건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왜? 아파트 가격이 1억짜리 2억 됐다고 1억 원어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은 자산 가격 성장이 아닌 일자리는 늘리는 성장을 정부가 추진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비가 줄면 가장 먼저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부터 실시합니다. 인력 구조조정은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여성 이런 위주로 먼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부로 확산이 되죠. 근데 이런 걸 막으려면 글로벌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국내 기업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이 국내 기업 경쟁력은 옛날 자본집약적 조선이나 자동차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세계적으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좀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난 부채가 없어도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개인의 소비가 줄기 때문에 기업은 일자리부터 날리거든요. 그럼 부채 없다고 월급이 안 들어가면 몇 달 살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소득의 유입, 현금의 유입이 없으면 아무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얼마 없는 돈으로 너도 나도 라면집, 치킨집을 차리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공공근로에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몇 개 안 되고 소득이 얼마 안 되니 고통의 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 분명히 묻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슨 댓글이냐? 네가 뭔데 부동산 가격 못 빠지게 하느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부동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제가 할 길을 갑니다. 단위성은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지 말라고 빈다고 일어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폭락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폭락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냐? 안 돼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일에 맞게 대비해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런 경제 위기, 경제 공황, 불황 시에 최고의 투자 방법은 뭐다? 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내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함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나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기업 경영에 그냥 사사건건 시비 거는 그런 일도 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발씩 서로 양보하고 되도록이면 회사 자체가 잘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고요? 비굴하다고요? 여러분, 일자리는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굴하더라도 그 자본이 잘 되는데 최대한 나의 힘을 보태야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소비도 늘어나고 다시 경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연착륙이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상황까지는 그 연착륙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다만 조건 하나 있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도 현재 경제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일이 발생한다면 대단한 한국에서 석유가 발생되든지 아니면 국내 일부 기업이 글로벌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대단한 물건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하고 있는 남북 경협이 어떻게 갑자기 돼서 일자리가 거기에 쏟아지든지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평가는 지켜보면서 각자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